네, 라울 가르시아 인생골이에요. 크루투아를 상대로 그렇게 골 넣는다? 아니, 트렌트는 병풍처럼 지나가던데? 그래서 욕 많이 먹더만. 트렌트는 원래 그런 장면이 좀 있어요. 네. 트렌트의 수비력, 발베르데가 없으면 반쪽 선수가 돼버려요. 그러면 발베르데가 나왔을 때 그 역할을 누가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트렌트를 쓰는 데 있어서 고민이 되죠. 카르바르는 이 경기에서 상대하고 스피드 경쟁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히메네스는 경험이 부족하고, 트렌트는 수비력에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거 아리까리가 되거든요. 2026년 2월 23일 오후 2시 지나고 있습니다. 자, 히든풋볼 SL 꿈같은 취향 전남의 춘몽과 함께하는 히든풋볼 SL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히든풋볼 쭉 춘몽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3번의 회차 동안 춘몽의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제품, 바로 섬유향수를 다시 한번 광고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 섬유향수는 사실 영주형님도 직접 쓰셨잖아요. 예. 네. 피부에 뿌렸죠. 요즘에는 옷 위에 뿌리고 있고요. 네, 제가 네. 쓰고 있는 게 지금 밤쉘입니다. 네. 네. 지금 약간 갈색의 패키지를 갖고 있는 밤쉘. 네. 향도 괜찮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주로 쓰고 있어요. 네. 제 향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와이프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 의지는 없나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춘몽에게 좀 감사드리는 게 네. 요 향수도 쓰고 있지만은 차량용 방향제도 아.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죠. 제 차에 하나, 와이프 차에 하나 이렇게 놓고 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감사한 게 이 히든풋볼 회차마다 상당히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래서 네. 춘몽 히든풋볼 덕분에 알게 돼서 좋은 제품 구매했다, 흥미롭다 이렇게 좀 제품 후기를 만족스럽게 달아주시는 팬분들도 많이 계신데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섬유향수도 반응이 좋았지만 말씀해주셨던 자동차 방향제,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드렸던 건조기 시트 다 지금 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말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밖에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춘몽 제품 정말 좋습니다. 어. 그래서 향 설명해드리면 시트러스 향을 좋아한다면 베르가못, 흡연자에게 추천하는 상트랄 향이 있고요. 무난한 향을 좋아한다면 블랑쉬, 그리고 영정님이 쓰셨던 이 향은 샴푸향 같은 향을 좋아한다면 밤쉘, 이렇게 좀 이 향의 특징을 잡을 수 있거든요. 앞에 패키지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휴대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급진 향을 가성비 있게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춘몽 제품이 왜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고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수를 사고 싶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구매가 좀 꺼려졌던 분들, 그리고 아직 자신이 어떤 향을 선호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은 더 다양한 향을 좀 뿌리면서 제품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춘몽이 매우 적합합니다. 그래서 춘몽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히든풋볼과 함께할 춘몽에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번 히든풋볼 S에도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리가와 세리의 경기 이슈들 살펴볼 텐데, 일단 제 응원팀이 PL이긴 하지만 리버풀도 이겼고요. 바르셀로나도 이겼고 네. 인테르도 이겼습니다. 네네네. 세 팀 합쳐서 네. 실점이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네요. 3명 합쳐서 6득점 0실점이에요. 물론 아. 이제 주중에는 사실 좀 여러 일들이 있긴 했지만. 야 네. 아스널만 실점했네. 아, 그러네요. 그러네. 종훈이 형 기준으로. 아스널만 플로우만에게 실점했네. 그 네. 대승한 뭐래? 실점을 했는데. 축구 경기는 무실점이지. 그렇지. 네, 그렇게 이야기가 좀 민망스럽네요. 수비가 불안해서. 그래도 일단 무실점 승리를 한 바르셀로나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레반테의 경기였는데 3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1위 자리를 탈환을 했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1위 축하드립니다. 먹기.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레알이 미끄러져서 결국 이제 1위 복귀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오사수나에게 승점 차는 패했죠. 1점 차입니다. 1점 차. 네, 그래서 네. 언제 또 순위가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뭐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긴 있는데, 일단 1위에 복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긴 합니다. 이 경기는 저는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무실점 경기다, 뭐 전체적으로 경기를 지배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왜냐하면 레반테가 최근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네, 리그 3연패였고 19위에 위치하고 있다가 바르셀로나 원정 경기로 왔기 때문에 레반테 입장에서도 바르셀로나 상대로 힘을 발휘하기엔 좀 어려웠고, 결국 이제 사실상 5-4-1 포메이션 가동하면서,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공격 전개할 때 5명이 공격하잖아요. 이 경기는 칸셀로가 나왔으니까 칸셀로가 왼쪽 윙어, 하피냐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최전방에 레반도프스키,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올모, 그 오른쪽 윙어 역할에 이제 라민 야말 하면서 5명이 공격하니까
5명을 수비에 두고서 숫자를 맞춰 놓는 거죠. 물론 1대1에서도 뚫릴 수가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4명의 미드필더가 계속해서 내려와서 로우 블록을 하면서 공간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의 공격수들이 무언가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 지어야 되는 찬스들을 뭐 하피냐도 좀 놓치는 장면이 있었고 레반도프스키는 2차례 정도 기억나는데 이 경기에서 좀 부진했고요. 네. 라민 야말은 부진한 듯 보이다가 후반전에 도움 하나로 결국은 또 체면 치레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대가 미들라인까지 내려가니까 3선에 있는 도용하고 베르날은 쉽게 올라와서 침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자신의 골문을 보고 수비할 때 또는 측면 보고 수비할 때 뒤에서 들어오는 3선 미드필더를 놓친 상황이 되니까 네. 측면에서의 그 크로스를 베르날이 한번 그리고 도용이 한번 처리하면서 2대 0을 만들면서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페르민이 교체 출전해서 놀라운 슈팅 한 번으로 또 세 번째 골을 기록하면서 경기는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는 얘기할 부분이 역시 칸셀로예요. 네, 칸셀로가 이전까지는 부진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 잘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 얘기가 많아요. 어. 그래서 이게 한지 플릭 감독은 왼발 센터백을 원했는데 데쿠가 결국은 영입한 거다. 그리고 한지 플릭 감독이 보기에는 바르셀로나의 라인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측면 자원들은 수비 복귀 속도가 빨라야 되고 수비력이 매우 중요한데 그거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습이 칸셀로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칸셀로는 사실 수비력이 좋은 풀백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 경기에서도 수비력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긴 있었어요. 돌아오는 속도가 좀 느리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의 공격이 그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상쇄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대신 크로스의 정확도, 움직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고 전반 베르날과 도용의 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계되는 장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도움도 하나 기록하고 또 이제 측면 에릭에게 내주는 모습이라든가. 그래서 이 경기 MVP로 선정된 부분이 눈에 들어오고 이거는 이제 발데라든가 쿤데에게는 자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르날입니다. 네. 이건 페드리와 관련이 있어요. 페드리가 부상에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베르날이 이 경기에서 3선에 더용가 나와서 너무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골도 넣었고 패스 성공률도 100%인가 그래요. 오. 그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고 상대의 압박을 버텨내는 힘도 좋았고요. 근데 제가 베르날 얘기하면서 페드리 얘기하는 이유는 이 경기 올모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4-2-3-1에서 1의 위치에 있는 자리는 올모 아니면 페르민이에요. 그런데 베르날이 이렇게 잘하면 페드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모는 입지가 더 약해질 수가 있어요. 위태로워지겠죠. 네. 지금 베르날 기록을 보니까 46개 패스 중에 46개 모두 성공을 했고요. 네. 슈팅도 원샷 원킬. 이날 선제골 주인공이었는데 슈팅 하나가 그대로 골이 됐고 뭐 터치라든지 전체적으로 지표 자체가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수비로 태클 3번, 뭐 차단 1번, 걷어내기 2번. 전체적인 경기에서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는 깔끔한 경기를 펼쳤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베르날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르셀로나가 원하는 독특한 유형의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성장해 준다면 바르셀로나는 미들라인을 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용도 같이 나왔을 때 전진성을 더 보여줄 수도 있어요. 3미들처럼 쓰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베르날의 성장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너무 중요한 타이밍에 분위기를 바꾸는 승리를 거뒀는데 사실 공식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아틀레티코전의 코파델레이 패배라든지 이후에 이제 지로나와의 경기 패배, 뭐 영정님이 따로 또 영상도 찍어주셨지만 판정 이슈가 좀 있었던 그런 경기들까지 겹치면서 2연패였었습니다만 한즈 플릭이 부임하고 바르셀로나에서 3연패는 없었다고 하죠. 이번 세 번째 경기 위기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레반테를 상대로 3대0 그러면서 이번 라운드 패배했던 레알 마드리드를 제치고 일단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가오는 주중에 또 벤피카우 경기가 있잖아요. 또 그 경기는 인종차별 이슈가 있었던 그 경기이기 때문에 그럼요. 당연히 정신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 전에 흐름 자체를 계속 좋게 가져가야 되는데 오사수나전 패배가 좀 아쉽긴 합니다. 리그에서 일단 덜미를 잡혔고 그건 조금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이제 레시포드 관련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는데 레시포드 관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금액 재협상은 절대 없을 것이다. 마이클 캐릭이 복귀를 원한다는 소문도 나와서 궁금했는데 일단 뭐 사실 무근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바르셀로나가 양아치지.
원래 3천만에 영입하기로 했으면 3천만에 영입을 해야지. 갑자기 그렇잖아. 가격 협상이 아니, 얘기가 이거- 나오니까. 이게 맨유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 아니야. 저희가 좀 하네. 네. 야, 더 받을 수 있나 혹시? 아까 그 생각도 했을 그 걸. 생각이에요 지금. 맨유는 그 생각도 네. 했을 거야. 아니, 근데 일단 키는 바르셀로나가 갖고 있어요. 왜냐면 네. 우선 협상권이 있기 그치, 때문에 있죠. 3천만 지불하면 완전 영입입니다. 네. 근데 메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쟤 지금 텐텐이야. 살아났어. 그리고 얘를 프리미어리그 클럽이라든가 타 클럽에 팔 때에는 4천, 5천만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겠죠. 네. 지금이면. 그 생각이 있는데 바르셀로나가 야 이거 좀 비싸. 그러니까 가격이 다운되거나 아니면 우리 그냥 한 시즌 임대 연기하자. 연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메뉴 입장에서는 빡치죠. 근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특히 저와 같은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리까리하거든요. 이게 영입하면 또 귀신같이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한 시즌 임대 더 하면 더 좋겠는데 아니면 그냥 포기해라 막 이런 이야기도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일단 영입은 하고 싶은데 그러면 가격은 좀 낮춰볼까?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어쨌건 보이는 공격 스탯은 굉장히 준수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생산성을 갖춘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원하는 혹은 바르셀로나 팬들이 만족할 만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만약에 좌측 윙어를 구한다? 그러면 그거에 2배, 3배는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다가 네. 또 한 가지는 그거예요. 레시포드가 부상당하고 나서 귀신같이 2연패 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도 그냥 레시포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 네. 다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그래요. 우리는 양아치지만 우리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여름에 최전방 스트라이커도 영입해야 되고 왼발 센터백도 영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돈이 엄청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왼쪽 윙포드는 그래 레시포드로 그냥 가더라도 가격을 좀 다운시켜보자 이 생각이 있는 거고 메뉴 입장에선 그건 니네 상황이고 제가 원래 3천만이 아니라니까 이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뭐 사려는 팀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라도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니까. 아니 뭐 싸게 사고 싶어하는 건 맞는데 또 뭐 돈이 많이 들어갈 거면 그러면 있는 자원 정리해야죠. 네, 그게 맞죠. 그래서 근데- 돈을 마련하고 그래서 사고 우리가 저기 그런 거 있잖아요. 물건 살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컴퓨터 조립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니까 컴퓨터 부품을 바꾼다고 쳤을 때 네. 있는 부품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새로 부품을 바꾸고 이제 그런 게 사실 정상적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네. 당근마켓 하면 네. 그냥 한번 내고 한번 쳐보잖아요. 무조건 하죠. 네. 깍지 못하더라도 한 번 정도. 저 내고 충돌 차단합니다. 전 내고 충돌 차단. 무조건 쿨거래만 원하시는. 왜냐면 그 당근은 설정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고 불가 그거 네, 할 수 있잖아. 거래 제한 불가. 음. 그러고서 이제 물어보면 저 차단합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유니폼 살 때는 쿨거래합니다. 왜냐면 야 송영준대 가격을 이렇게 깎아?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그게 진상이더라 이런 그게 얘기가 맞죠. 나올까봐 네. 어쩔 수 없이 쿨거래를 다 합니다. 깎고 싶은 마음이 이게 굴뚝굴뚝 생기지만 축구 유니폼 하면은 티가 나겠구나. 저는 이제 다른 것만 하기 때문에 저 어차피 축구 유니폼 안 모으니까 다른 것만 하니까 사실 알아볼 일이 없어요. 네. 근데 유니폼은 진짜 그렇죠. 네. 쿨거래하는 게 그럴만해. 무조건 필요하죠. 네. 근데 일단 내고 한번 쳐보는 거죠. 근데 이제 매니저 입장에선 네버 안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내고 불가, 협상 불가. 그냥 이게 조항을 걸어놓은 거죠, 네, 사실상. 왜냐면 메뉴 입장에서는 다른 데 보내도 되니까 돈을 더 땡길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메뉴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레시포드 입장에서는 난 바르셀로나 온리 바르셀로나 이런 느낌이면 약간 복잡하게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바르셀로나가 이 레반테와의 경기에서 3대0 승리 분위기를 바꿨고 선두 자리를 뺏긴 레알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오사수나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찬우 형의 응원팀 인테르가 레체 원정에서 승리했습니다. 뭐 보대 원정에서는 사실 챔피언스리그 아직 16강 플레이오프 2차전이 남아 있습니다만 1대3 패배를 당했죠. 하지만 리그에서는 또 한번 승리를 거뒀고 키부 감독 현재 2위 밀란과 10점 차, 3위 나폴리와는 14점 차. 첫 시즌 우승각이 잡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12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네. 아직 12경기가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10점 차인데 가능성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이제 야, 10점 차면 이건 가능성 엄청 높다고 진짜 봐야 되는 크죠. 거 아니야? 네, 진짜 저는- 크죠. 저는 한 49% 정도로 봅니다. 네.
여러분 인테르가 절반은 세리아를 안 재미없게 만들고 있어요. 네, 49% 너무 치고 나가요. 9% 정도로 보고 그 레체전도 사실 경기력이 막 처음부터 네. 좋았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은 보대전을 패배를 했기 때문에 또 원정이 좀 크게 져서 한 골 차로 졌으면은 모르겠는데 또 크게 졌고 그 경기가 좀 잃은 게 많은 게 라우타로가 이제 부상으로 이제 빠지게 됐고 라우타로 그 경기에서 당한 부상으로 해서 한 달 정도 이제 결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사실 중요한 경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보대와의 경기 2차전을 포함해서 밀라노 데르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경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경기를 다 빠지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올 시즌에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골도 많이 넣고 있고 그다음에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선수 중에 하나고 저는 공격을 좀 이끌어가는 선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라는 이 공격수의 가치는 단순히 그냥 공격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 선수가 전방에서 그 수비적인 기여도도 상당히 좀 크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싹 다 지금 없어지게 된 상황이어서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대 2차전 이제 주중 경기를 치러야 되니까 이 경기는 이제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미드필드 조합이 좀 색다른 조합이 나왔는데 일단 뭐 차라노도 또 부상으로 또 빠졌고 그래가지고 여기 질린스키 그다음에 수치치 그다음에 프라테시가 이제 나왔는데 구렸어요 사실. 예, 구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폼이 그렇게 좋지 못한 편이고 프라테시는 또 부상 때문에 계속 경기에 잘 나오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뭐 이 경기에서 딱히 좋았다고 보긴 어려운데 그 다음에 애초에 프라테시는 문제가 미드필더인데 공을 잘 못 차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미드필더인데 장점이 박스 침투하는 능력이야. 미드필더로서의 본연의 예. 역할에는 좀 그거 아쉬워요. 빼고는 없어요. 그냥 없어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지엘린스키가 좀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엘린스키 선수도 사실 6번 자리에 서고 있긴 하지만 6번 자리에서 뭐 상대가 들어오는 미드필더들을 잘 체크해서 수비적인 부분에서 뛰어난 기여를 한다. 이렇다고 보긴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경기는 전반전에도 좀 드러났었고 사실 레체가 뭐 잘하는 팀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강등권에 있겠죠. 잘하는 팀이었으면 뭐 사실은 좀 더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었는데 전반전 경기를 놓고 보면은 사실 이제 인테르가 이제 기회가 있었을 때 득점에 실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던 것도 좀 있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경기력이 이렇게 썩 좋지는 못했다. 물론 이제 로테이션이 이제 많이 돌아간 거를 감안하긴 해야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실 전반기에 레체랑 붙었을 때도 홈에서 인테르 홈에서 붙었을 때도 꽤 이제 고전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보면은 그 EDF가 그러니까 디프란체스코 감독이 보면은 전방 압박을 좀 세게 걸면서 상대 공격 루트를 차단하는 거에서 좀 재미를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 경기가 딱 초반에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좀 세게 압박을 걸어가지고 이제 좀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좀 방해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키브 감독 오고 나서 시몬 인자기 감독 시절보다 제일 약해진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는 이제 과거보다 라인을 좀 더 끌어올린 것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좀 더 미드필더를 좀 공격적인 어떤 포지셔닝을 취하는 것도 뭐 연유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러나 또 디마르코가 한번 풀어주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피스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오픈 플레이에서 이제 플레이가 원활하게 잘 안 되고 기회를 잘 못 잡으면 결국 세피스에서 뭔가 좀 하나씩 나와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세피스에서 이제 기회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성공이 된 것 같고 디마르코가 좀 놀랍긴 합니다. 지금 리그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인데 네. 1골 너무 좋아. 8도움. 어. 와, 지표가 말이 안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도움을 어시스트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차라울루가 부상으로 좀 빠지다 보니까 세피스는 이제 디마르코가 차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세피스 코너킥의 퀄리티는 사실 차라울루가 더 뛰어나다고 보는데 이상하게 또 디마르코가 이게 도움은 또 어시스트는 또 많이 기록하게 돼가지고 네. 나는 이거 가끔씩 키커를 바꿔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른 맛이면 그렇죠. 수비하는 입장에서 매번 준비하다가 이게 다른 방식으로 휘어져 오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키커를 바꾸고 좀 재미를 보는 사례들이 꽤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전문 키커를 두는 건 당연한데 거기서 가끔씩 한두 번씩 변화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디마르코 어쨌든 간에 요즘에 활약이 너무 좋아서 뭐 사실상 인테르 본체가 아니냐 뭐라는 얘기 있었고 이 경기에서는 이제 바스토니 선수가 야유를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과 인터뷰를 진행하긴 했죠. 그거 빨리 잘했어요. 네. 그걸 빨리 잘했고 맞아요. 그걸 딱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근데 유베 챔스 경기 했거든. 아, 근데 그 대패했잖아. 네. 그래서 타이밍이 너무 뭐랄까 어쨌든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타이밍이 괜찮았다. 그래서 오늘 뭐 야유가 나왔지만 이건 금방 묻힐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다행히 좀 이겼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보대전에서 지고 나서 분위기가 크게 좀 가라앉을 수 있었는데 네. 이 경기까지 잘못 치르면 그래서 이 경기를 잘 치름으로 인해서 어쨌든 홈에서 하니까 뭐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그냥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지금으로서 뭐 주전들이 나와야 될 주중 챔피언스리그 이제 네. 보대와의 홈 경기. 예, 다만 16강 라우타로가 2차전 플레이오프. 없고 차라놀도 없고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메꿀 것인가. 특히 1차전에서 나왔던 거 기동력이 부족하면서 네. 그것에 미드필드에서 저지력이 안 되고 기동력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2차전에서 어느 만큼 그걸 메꿀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모르겠네요. 걱정이 좀 되는 네, 그런 네, 상황이지만 일단 리그에서 분위기는 네, 네. 양호합니다. 자, 키보 감독이 25경기 승점 61점으로 역대 세리에 감독 중 25경기 기준 최다 승점 감독 중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 경기 치르고 나서 이제 26경기 64점이 돼서 네, 그래서 좀 많이 땄죠. 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26라운드까지 치렀을 때 2위와의 승점 차이가 10점 이상 났는데 우승을 못한 시즌은 없다. 네. 라는 그런 뭐가 있다는데 새로운 기록 쓰나요? 네? 도전합니까? 이것도 뭐 역사가 되는 건가요? 네. 남들이 안 간 길을 걸어갈 필요는 있죠. 그럼 뭐 역사 키부 되는 거지 뭐. 네. 역사 키부가 될지는 뭐 잔여 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왜 밀란과 10점 차로 벌어졌는지 그 밀란의 경기 결과도 추후에 이제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사수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이제 영정님과 만나볼 차례입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를 제치고 잠시 1위를 달성했지만 한 라운드 만에 바로 1위 자리를 다시 내줬고요. 오사수나가 90분 극장골을 넣으면서 경기 승리. 은바페를 포함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은 좀 아쉬웠던 뭐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 경기는 레알이 못한 경기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오사수나는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이 경기는 어려운 경기였어요. 오사수나가 최근 폼이 좋고 거기다 부디미르가 10골 이상을 넣으면서 해결사 역할을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레알 마드리드가 오사수나 원정 경기를 좀 어렵게 펼칠 것 같다. 이런 예상은 지배적이었지만 그래도 승리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에 밑바탕이 되는 건 최전방의 음바페, 그 최근 폼이 좋은 비니시우스, 그리고 쿠르투아가 잘해줘야 된다가 깔려 있죠. 그런데 부디미르가 PK 얻어내는 장면 보면 처음에는 저는 그게 시뮬레이션으로 봤어요. 부디미르가 너무 크게 넘어져가지고 네. 주심도 처음에 부디미르에게 옐로 카드를 줬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라고 봤는데 온필드 리뷰한 다음에 쿠르투아가 살짝 밟았어요. 진짜 살짝 밟았어요. 살짝. 근데 이제 온필드 리뷰에서 밟는 동작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접촉이 보이는. 그래서 결국 이제 PK가 주어지면서 쿠르투아가 옐로 카드를 받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이 PK 장면에서 부디미르가 성공시키면서 오사수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약간 말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오사수나 팬들이 너무 흥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 승리했나? 그래도 거의 15년 만에 승리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갖춰졌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한껏 따라오르면서 레알 마드리드를 괴롭혔고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 좋아요. 최근에 뭐 아픔도 있었겠지만은 최근 득점력이 좋습니다. 이건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매우 큰 희소식이죠. 폼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음바페가 확실한 주 득점원 역할을 할 때 제2의 득점원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음바페가 약간 부침이 있을 때 비니시우스가 해주면 이건 너무 좋거든요. 비니시우스가 이 경기에서 또 골을 넣으면서 최근 4경기 연속골인가 그래요. 최근 4경기에서 5골 넣으면서 득점력이 물이 올랐다는 걸 보여줬고 이와 반대로 믿었던 음바페가 주춤했습니다. 음바페가 제가 보기엔 몸 상태가 좀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뭐 최근 경기에서 완전히 좀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는 맞아요. 모습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거 기대만큼의 득점력이 아닌데 이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물론 음바페는 여전히 위력적입니다. 이 경기에서도 골을 넣는 장면이 있었지만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위력적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은 약간 아니었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아르다 귤러는 얘는 진짜 딜레마야. 얘는 진짜 딜레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경기는 아르벨로아 감독 입장에서는 로테를 좀 생각한 것 같아요. 수비 라인 보면은 로테를 생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라바, 라울 아센시오, 카르바알이 나왔거든요. 근데 카르바알은 나이가 들어서 스피드 경쟁에 문제가 있다는 게 좀 드러났고 그리고 알라바하고 아센시오는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게 또 드러났어요. 여하튼 벤피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로테를 좀 돌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신 미들라인과 공격라인은 생각하는 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게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들라인의 왼쪽 카마빈과 가운데 추아메니, 귤러 그리고 오른쪽이 발베르데 요 라인이 측면 공격에서의 날카로움이 좀 떨어질지언정 제가 생각할 때는 공수 밸런스에서는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벨링엄이 부상에서 돌아오면 귤러 빼고 그 자리에 벨링엄 넣으면 딱 맞을 것 같다. 네. 결국 레알 마드리드 보면은 측면 공격은 전방에 있는 비니시우스가 왼쪽으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까레라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비니시우스의 측면 공격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요. 그 대신 카마빈가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상대의 역습이라든가 중원 전쟁에 참여를 해줍니다. 그 대신 오른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음바페가 빠지기도 하지만은 음바페는 중앙 쪽이라든가 왼쪽으로도 빠지니까 음바페가 전방에서 많이 움직인다면 오른쪽 라인에 발베르데가 치고 들어가는 장면도 있지만 귤러가 올라가요. 그래서 공격 전개할 때는 그냥 4-3-1-2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귤러가 올라가면서 실질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귤러는 박스 안쪽으로 적극적으로 침투하는 스타일이 또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음바페도 그렇고 비니시우스도 그렇고 원톱형은 아니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박스 안쪽에 선수가 없는 모습이 나올 때도 있고 또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들어가는데 그때 패스의 정확도가 안 따르면 효과를 못 보는 장면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벨링엄이 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 생각은 계속 들더라고요. 그 귤러가 부진하면 공격 쪽에서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럼 얘는 공격 쪽에서 효과가 떨어지면 왜 써?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경기가 아닌가. 수비는 로테의 효과가 나온 것 같고 공격은 귤러의 부진, 음바페가 예전 같은 그 파괴력이 안 나온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솔직히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면 되겠다 이 생각 들었는데 마지막에 막판에 하필. 와 나는 그 인생골입니다. 좀 원더골이죠. 네, 라울 가르시아 인생골이에요. 수비수 2명을 요리하면서 처리했거든요. 그것도 각도가 거의 막힌 상태에서 크루투아를 상대로 그렇게 골을 넣는다? 와 나는 순간적으로 진정한 라울은 라울 가르시아구나. 라울 아센시오와 라울 가르시아가 붙었는데 라울 가르시아가 처리하는 모습이 나왔죠. 트렌트는 병풍처럼 지나가던데. 그게 그래서 욕 많이 먹더만. 트렌트는 원래 그런 장면이 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트렌트의 수비력. 발베르데가 없으면 반쪽 선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발베르데가 오른쪽 측면에서 트렌트를 커버를 많이 해줬단 말이죠. 그 덕에 단점을 상쇄해주고 네, 수비 장점만. 쪽의 문제는 상쇄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발베르데가 나왔을 때 그 역할을 누가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트렌트를 쓰는 데 있어서 고민이 되죠.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카르바알은 이 경기에서 상대하고 스피드 경쟁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히메네스는 경험이 부족하고 트렌트는 수비력에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거 아리까리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까레라스 스타일이 스피드를 살려서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풀백 쓸 때 스타일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레알 마드리드의 그 직선적으로 파고들면서의 그 플레이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호베르토 카르로스 마르셀로 뭐 살가도 아니면은 카르발 전성기 때 모습은 쭉쭉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모습이 없으면 좀 아쉬움은 있다.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1대2의 패배. 지금 기록을 보면 15년 만에 오사수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1년 1월 이후로 첫 번째 오사수나가 레알전 승리를 걸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건 정확하지 않지만 제 기억이 맞으면 25경기 만에 패배할 겁니다. 경기 자체도 워낙 길긴 네. 했네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8연승 중이었지만 9연승엔 실패. 그러면서 선두 자리를 내줬습니다. 1대2 패배를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이슈가 됐던
벤피카와의 경기 그 인종차별 이슈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비사커에 따르면 피파 위원인 시베스트르가 입을 가리고 말하는 선수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뭐 네. 이런 일단 뉴스 보도가 좀 있었고요. 플레스티아니가 인종차별 발언할 때 유니폼으로 입을 가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입을 가리고 얘기하면 이제 뭐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니시우스는 내가 인종차별 발언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 이 당사자는 난 안 했다라고 그쵸.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남아있는 증거 네. 가렸으니까. 네, 가렸으니까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들은 사람은 비니시우스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본 대로만 느낀 대로 얘기할게요. 네. 일단 비니시우스가 골 넣었어요. 코너 플래그 가서 골반 춤을 췄습니다. 네, 현란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벤피카 팬들을 자극을 했겠죠. 그러니까 네. 벤피카 팬들이 이물질을 던졌어요. 물병 네, 날아왔죠.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비니시우스가 돌아가면서 한번더 유니폼을 계속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7번인데 골 넣었다 하면서 또 자극하는 행동을 하니까 주심이 가서 옐로 카드를 꺼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옐로 카드가 나왔을 때 그러면 자제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비니시우스가 내가 골 넣고 나서 세레모니 하는데 옐로 카드를 줍니까? 그럼 세레모니도 못 합니까? 이렇게 항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피카 선수들이 가면서 신경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벤피카 선수들은 우리를 무시했다. 우리 팬들을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프라인에서 경기가 재개가 될 때 비니시우스가 플레스티아니에게 겁쟁이라고 한 5번 정도 외쳐요. 카카오인가 막 이렇게 외쳐. 이게 아예 잡혔어. 이미.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렇게 네. 계속 걔한 그 이렇게 마주 보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 그래서 근데 갑자기 얘가 눈이 딱 막 네. 이러면서 심판 예 막. 그러니까 이게 유니폼을 올리고 얘기했어요. 근데 비니시우스가 이미 인종차별에 대해서 많이 당해봤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주심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주심이 X 표시하면서 인종차별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한 잠시 거고요. 이제 그렇죠. 경기를 이제 잠깐 멈추게 한 거죠. 이제 근데 그게. 그거를 다른 쪽 화면을 보면 비니시우스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옆에 카마빈가가 있고 그리고 그 옆쪽에 응바페가 있어요. 네. 카마빈가는 조금 잔잔한 느낌이라면 비니시우스가 주심에게 뛰어갈 때 음바페가 플레스티니아에게 삿대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는 음바페는 들은 것 같아요. 그 음바페 야, 너 인터- 큰일 네. 났어. 아니면 너 인종차별주의자 뭐 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도 이런 인종차별은 없어야 된다라고 음바페가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음바페가 인터뷰에서 그쵸. 나는 원숭이라는 표현을 5번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5번 들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벤피카 쪽에서는 안 했다고 하니까. 네. 원숭이라는 단어를 쓴 건 아니다. 게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종차별처럼 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 발언도 문제가 됩니다. 당연하죠. 지금 보면은 UEFA 징계 규정에는 동성애 혐오와 인종차별 발언 징계 기준은 동일하게 지금 징계가 내려지는 걸로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쨌든 간에 다 차별이잖아요. 그렇죠. 차별적 표현이죠. 이게 PC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 차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동성애건 간에 뭐 인종차별이건 간에 어쨌든 간에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언사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동일하게 처리가 될 건데 참. 근데 이게 좀 어렵긴 해요. 일단 뭐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네.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들도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조사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네. 얘기는. 왜냐하면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고 단정을 하면 이건 엄청난 문제고요. 이건 당연히 제재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벤피카도 구단 제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야죠. 왜냐하면은 이물질을 던졌고 거기서 전자담배가 들어왔나? 그래가지고 위험합니다. 그걸 네. 주심에게 건네줬어요. 그러니까 주심이 그걸 갖고 대기심에게 주는데 증거 확보입니다. 어쨌든 뭐 이물질이라든지 차별적 표현이라든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2차전 이거 되게 좀 기대되긴 해요. 네, 이거 네.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무리뉴 감독도 이거 하고 나서 이 무리뉴 감독은 당연히 이제 벤피카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제 옹호하는 발언을 했겠지만 우리 클럽 최고 레전드가 누구냐? 우리 클럽 최고 레전드도 흑인이다. 에우제비우다. 네.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비니시우스의 행동을 먼저 비판한 듯한 느낌을 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거냐 네. 이런 식의 이제 그렇죠. 비판을 그러니까, 듣기도 했죠.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이제 그렇게 했죠.
비니시우스 보면 항상 이제 저런 식이다. 네. 왜 누가 한 명만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주로 저거 한 명만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겠냐. 약간 그래서 책임이 약간 비니시우스에게 있다는 식 뉘앙스의 얘기를 했죠. 이게 비니시우스가 오타멘디하고도 한번 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타멘디가 월드컵이 우통 까고 너 문신? 월드컵 네. 트로피 있어? 막 이랬었잖아요. 나는 뭐 속이 메스껍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하튼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니 브라질 선수에게 월드컵 얘기하는 것도 맞냐?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니시우스는 없으니까. 선수로서의 커리어만 보면 비니시우스는 근데 없으니까. 선수들끼리 말싸움하다 네. 보면 아유,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인종차별 발언은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정말 선 넘은 거죠. 네. 그래서 뭐 조사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사실이라면 참 많이 실망스러울 것 같다. 그런데 주심 대처가 굉장히 빠르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인종차별로 경기가 멈춰졌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재개를 할 것인지, 그 재개하고 나서 또 인종차별 발언이 나오면 이 경기가 이제 몰수패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심이 빠르게 이제 전개를 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도 이 경기 제가 라이브를 볼 때도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게 발베르데가 상대 선수 죽방을 때리고 뛰어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에 깜짝 대해서 놀랐어. 그래서 벤피카가 발베르데 안면 가격에 대한 징계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얘기도 그쵸. 추가 보도가 예. 되긴 했어요. 이게 사실 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심의 대처는 좋았지만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인종차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꼭 인종차별이 아니더라도 지금 조사 과정에서 뭐 주장하고 있는 벤피카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어떤 혐오적인 발언들, 차별적인 발언들은 그 어떠한 이유로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꼭 그렇죠. 강조하고 맞아요. 그건 맞는 싶습니다. 말입니다. 이거는 별개로 당연한 바라봐야 거예요.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종차별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축구 선수들이 다 자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고작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같은 그리고 사람끼리. 예. 그냥 상대의 플레이를 좀 자극하거나 상대를 긁으려고 인종차별 발언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생각 없는 행동인지를 이번 기회로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정말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인테르와 밀란의 승점 차가 벌어졌는데요.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연기됐던 경기 밀란과 꼬모의 경기가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주말에는 밀란이 파르마에게 0대1로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승점이 인테르와의 승점 차 10점 차로 벌어지게 됐는데요. 참 파르마 고마운 클럽입니다. 예. 인테르한테는 져주고 예, 밀란한테는 이겨주고 고마운 클럽이에요. 키부 감독을 예.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렇죠. 예. 예. 우주의 기운이 키브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셔. 우주의 기운이 인테르가 세리아 우승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보데글림트까지 도와주고 있는 거 근데 아닌가. 자 이 경기 보데글림트까지요? 예. 네. 리그에만 집중하도록. 바르셀로나 16강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 경기 밀란 파르마 경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탈란타 나폴리 경기하고 다 심판 판정 이슈가 있습니다. 아하. 이게 좀 이번 라운드에 심판 판정 이슈가 좀 크게 일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밀란 파르마 경기에서는 그 득점 장면 자체가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번 라운드에 심판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일단 이 경기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밀란 코모 경기는 사실 이제 밀란 입장에서 그 밀라노 이제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제 경기가 이제 연기가 됐죠. 그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치러진 그런 경기가 되겠는데 사실 이제 꼬모가 최근에 워낙에 경기 자체는 잘 풀어나갔는데, 그러니까 요 경기 하기 전까지는 경기 자체는 잘 풀어나갔었는데 이제 결정력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경기는 결국에는 꼬모가 어쨌든 간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승점을 이제 일단 하나는 가져오게 됐고요. 그러니까 꼬모 입장에서는 이 밀란과의 경기 결과가 좀 중요했던 게 여기서 만약에 졌더라면 아마 유벤투스와의 경기도 그렇게 잘 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꼬모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일정이죠. 밀란 만나고 유베 만나고 연속으로 만나는 그 일정이 되게 어려운 일정이었을 텐데 그거를 다 어쨌든 간에 지지 않고 오히려 승점을 그 상황에서 4점이나 따오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꼬모도 이렇게 되면 거의 챔스 경기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꼬모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경기를 잘 치렀고, 밀란은 이제 이 경기나 파르마의 경기나 모두 다 이제 느껴졌던 거는 슬슬 결정력 부족이 다시 나오고 있구나. 네. 왜냐하면 전반기에는 사실 플리식이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플리식이 이제 득점도 많이 해주고 이제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레앙이 이번 시즌에서는 좀 본인 부상도 있고 폼이 좀 약간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득점력이나 결정력이 막 좋았던 시즌만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톱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산이 안 되겠다. 얘 말고 필크루크 데려와 보자. 얘는 근데 연계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골은 뭐 여전히 얘도 못 넣네. 약간 이런 느낌이 네. 되다 보니까 결정력이 계속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경기가 딱 그랬던 경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사실 이제 밀란 입장에서 좀 불운하게 시작을 했던 게 경기 한 10분 정도 됐을 때 그 로프터스 치크가 이 충돌이 골키퍼랑 충돌이 있어가지고 여기 좀 크게 다쳤거든요. 이게 그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뼈, 이 치조골이라고 한다는데 치조골 골절로 사실상의 시즌 아웃이다라는 네. 보도가 있더군요. 꽤 크게 다쳤어요. 엄청 큰 거예요. 위험하죠. 네.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지금 앞니빨이 없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왜냐면 한번 보여주시죠. 보여주면 이거 방송 사고입니다. 네. 그런데 내 나이 정도 되면 잇몸 약한 사람들 유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니까 저처럼 잇몸 약한 사람들은 이빨이 빠져요. 그런데 한 번 크게 부상을 당하잖아요. 잇부분에 이게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계속 해줘야 돼요. 영구적으로 갈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는 뭐 20대 때나 30대 초반에는 주위 형들이 야 너 이 관리 잘해야 돼, 잇몸 관리해야 돼, 뭐 이런 얘기했을 때는 그냥 웃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나이 되니까 제가 만나면 그 얘기를 해줘요. 너 건치인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도 건치였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관리 잘해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그냥 한두 푼이 아니라서 그래요. 왜냐면 그 치즈골은 재생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잇몸은 다 이식이에요. 네. 너무 큰 부상인데 진짜 네. 어떡하나요? 그래서 이제 로프터스치크가 이제 그렇게 해서 10분 만에 이제 빠지게 됐어요. 빠지게 돼가지고 이제 밀란 입장에서는 좀 불운하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전에 나왔던 기회들 그런 기회들을 플리시키 놓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살렸더라면 그럼 경기가 이렇게는 안 됐겠죠. 사실 파르마가 최근에 어쨌든 이기긴 했는데 이게 파르마가 이 3연승한 게 되게 오래간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르마가 사실 이제 밀란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하리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반전에 만약에 그런 기회들에서 이제 결정을 좀 잘 지었더라면 아마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되질 않으면서 경기가 이상하게 자꾸 말리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됐었고 득점 장면, 그러니까 파르마의 득점 장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세피스 장면에서 나왔던 건데 최근에 어쨌든 아스널의 세피스 장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저거 뭐냐, 저거 저렇게 하는 게 저 말이 되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 뭐 추맨처럼 야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도 있고 룰 안에서는 당연한 네.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죠. 이게 결국엔 이제 그 축구 그 파울을 규정해 놓은 것 중에 그거가 있잖아요. 접촉 없는 선수에 대한 방해, 접촉 없이 상대 선수에 대한 방해가 있잖아요. 네. 그게 룰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이 이거잖아요. 1대1로 공격수와 수비수가 있었을 때 공격수가 이제 공을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이제 달려나갈 때 그 미리 막아서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파울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거기서 단서가 그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진로에 서 있는 것과 미리 서 있는 것하고 진로에 끼어드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다르죠. 돼 있어요. 네. 다르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서 있는 거는 그게 접촉 없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세트피스잖아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미리 서 있는 건 괜찮아. 실제로 그건 플레이 상황도 아니야. 인플레이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제 공이 어쨌든 간에 뛰게 되면 이게 어쨌든 간에 내가 저 볼을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방해를 하는 게 결국 아까 말한 접촉 없이 이제 그 상대 선수의 방해하는 행위인데 이게 프리킥 상황에서는 더 어려워요. 왜냐면 네. 프리킥은 움직여야 되니까. 아 그렇죠 또. 그런데 코너킥 같은 경우에는 오프사이드 룰이 적용이 안 안 되니까, 돼요. 그러니까 예. 위치를 먼저 선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방해가
가능하긴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되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이제 아스널 같은 케이스고 그 진짜 극단적으로 활용해요. 거기는 그쵸. 진짜 그 골키퍼 그냥 둘러싸가지고 아예 못 움직이는 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를 이제 골키퍼한테 공간을 최소한으로 확보를 해주려고 중간에 한 명 껴놓지만 보호를 해주죠. 네. 자기 동료 선수 한 명 껴서 골키퍼가 어쨌든 뛰어서 펀칭이나 어쨌든 그런 건 할 수 있게.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보디가드를 붙여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골키퍼가 움직일 수 있게끔 보디가드를 붙여놓는데 몸싸움 과정에서 밀고 밀리는 과정 보면 밀려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너무 많다 이것도 보니까.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케이스가 그 정도로 아스날처럼 여러 명이 둘러싼 상황은 아닌데 요 케이스를 보면 이제 골을 넣기 전에 다리를 일단 잡고 있어요. 미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골이 이렇게 먼 쪽으로 파포스 쪽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매냥이 글로 움직이려 그러는데 네. 이렇게 있다가 매냥이 이제 움직이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 막아섰기 때보다 이렇게 서 있다가 계속 공이 있는 쪽으로 총총총 요 정도로 이제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애매한 거야 이게. 이걸 파울을 이렇게 줄라면 줄 수도 있을 것. 근데 좀 너무하지 않나 또?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다음에 트로일러 선수 골 넣을 때는 이제 처음에는 저는 그걸 모나했어요. 트로일러 선수 골 넣을 때 바르체사기는 이제 짚고 뛰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건 보니까 뛰고 나서 짚었어.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오니까 내가 뛰어야지. 근데 얘 앞에 있네. 이러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는 느낌의 약간 그런 느낌. 뛰고 나서 얘 안 뛰었네. 이렇게 요런 느낌이라서 이건 파울이 아닌 거는 네. 맞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매냥 그거를 골키퍼 방해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것만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VR을 보고 나서 그게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요즘 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판정들이 네. 다 그냥 용인을 해주죠. 아니라고 보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보기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이게. 그 아무래도 당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뭐 노골적으로 의도를 갖고 플레이 방해한 거 그렇죠. 아니냐.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건 다 의도가 그쵸. 있는 거죠. 의도가 그렇죠. 있죠. 당연히 네. 의도가 있어. 이거는 규정이 어쨌든 허용하는 어떤 그거를 딱 약간 선을 딱 타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이거 근데 언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나 아마 이거. 지금도 논의가 계속 있지 않을까. 네, 이거 이거 논의가 될 될 거예요. 것 같아. 하고 있겠죠. 왜냐면은 뭐 축구에서 룰이 바뀌는 순간이 있고 그 룰을 파고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사이드 룰이 바뀐다거나 뭐 이랬을 때 그걸 파고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볼튼의 빅샘도 그걸 잘 파고들었고 플레이에 관여 안 한 척하다가 관여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저는 이거는 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인 것 같다. 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냥도 그 적극적으로 막 항의하거나 그런 느낌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가려다가 막혔다. 막혔네. 약간 이런 표정을 지으니까 VR을 보고 나서도 이제 VR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보고 나서도 그냥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골이 맞는 것 같긴 해요.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밀란이 이제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레앙이 또 골대 맞추고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저는 이 골이 물론 졌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도 맞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밀란이 결국 결정력이 더 좋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밀란이 보면은 항상 이제 이 약팀들과의 경기 밀란이 무승부가 되게 많거든요. 네. 약팀들과의 경기에서 결국 승점을 드랍하는 경우들이 많은 게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결정짓지 못한 것. 반대가 인테르죠. 다 이겼어. 강팀은 못 이겨도 약팀들은 기가 막히게 패니까 그러니까 이제 승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장기 레이스에서는 플러스 요소죠. 그쵸. 승점 사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파르마의 기록을 보니까 이 로베르토 도나도니 감독 체제였던 2014년 3월 이후로 처음으로 세리아 3연승을 달성했다고 하네요. 이게 몇 년 전입니까? 14년이니까. 형님 중계하실 때 아니신가요? 14년이면? 도나도니 감독 있었을 때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은 잘 안 나요 사실. 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옛날 사람 같잖아. 옛날 사람 맞잖아요. 그렇군요. 네. 도나도니 감독도 참 안타까워요.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
그거 사실 그렇게 욕 먹을 거 아니었는데 에이. 안타까워. 네. 그리고 이때 당시 3연승의 세 번째 경기도 산시로에서 거뒀던 밀란전 4대2 승리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기록이 또 묘하게 잘 흘러간 것 같고 꼬모아의 경기 때 그 세스카하고 알레그리 감독하고 좀 신경전이 있었다는 그래서 얘기가 이제 있어요. 알레그리 감독이 이제 이 파르마의 경기에서 이제 못 나왔어요. 아하. 그때 퇴장당했었거든요. 알레그리 네. 감독이. 그러니까 약간 그때 그게 있었어요. 알레그리 감독이 이제 그 파브레가스 감독한테 약간 야 애송이 너 감독한 지 얼마나 됐어? 너 감독 경력이 얼만데? 아우 진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왜냐하면 이게 그 공이 나가서 이제 스로인 상황에서 네 파브레가스 감독이 약간 좀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빡쳐가지고 알레그리 감독 아, 그거 꼰대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꼰대인데. 빡쳐가지고 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면 욕 너 감독 듣는데. 몇 년 했어? 어? 약간 이거지. 아하. 예, 약간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가 형철이한테 야 너 해설 몇 년 했어? 와. 약간 이런 거지. 네. 이런 걸로. 근데 사실 지금 형철이 잘 나기 때문에 우린 그런. 아유, 얘기 좀 못 그러니 우리 아유,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전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사실 무슨. 네가 아유, 허락만 하면 내가 형이라고 부르고 싶어. 아이 무슨 말? 형님이라고 붙여. 이게 뭐야? 너 님이라고 붙이라고. 아유, 예, 하여튼 전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말싸움이 좀 격해져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퇴장을 당했는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되게 훈훈하게 끝났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알레그리 감독도 얘기해서 파브레가스 감독 내가 과했고 좀 요즘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고 몇 년 안에 최고 감독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줬고 파브레가스 감독도 거기에 네. 알레그리 감독 존경한다. 이렇게 해서 좋게 끝났어요. 그래서 네.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에스파뇰의 경기. 아틀레티코가 4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오랜만에 리그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 경기 대량 득점에 성공을 했어요. 셀로트가 멀티골 넣었고 그 루크먼도 또 골맛을 봤습니다. 그 아들 시메온에도 골 넣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경기는 좀 인상적인 경기예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뭐 리그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거둬서 인상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대량 득점에서 인상적이라는 게 아니라 요렌테를 정말 다양하게 쓰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요렌테가 사실상 오른쪽에 프리롤 같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포메이션 봤을 때는 3백처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렌테가 3백이 한 자리예요. 근데 네. 공격을 전개할 때는 한 칸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격을 계속 전개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또 한 칸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정말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아마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클러프 브리아고의 프로업 16강 2차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1차전에서 2대0으로 앞서다가 3대3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전 준비하려고 코케라든가 뭐 훌리안 알바레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휴식을 준 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훌리안 알바레스 같은 경우는 최근 폼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요렌테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면도 있지만 지금 바리오스도 부상이고 코케도 휴식을 줬다고 생각했을 때 중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근데 바에나하고 조니가 나왔단 말이에요. 조니 잘했습니다. 여하튼 그런 거 보면 조니가 1차적으로 잡아주고 2선 라인에서 한 명 바에나가 중앙 쪽 올라가서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위에 있는 그리즈만이 내려와서 중앙 쪽에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주는데 공격 전개할 때는 밑에 있는 요렌테가 또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중원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중원에서의 경쟁력은 올라가고 좌우에 윙백들을 넓게 펼치니까 윙백들은 직선적으로 또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경기는 굉장히 인상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시메오네 감독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고집세고 카리스마 넘치고 이래 보이지만 머리 엄청 쓴다는 느낌 들거든요.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바꿔볼까?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계속 연구하는 요게 거죠. 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음. 가끔씩 우리 그냥 얘기하면 불과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시메오네 하면은 사사이 두 줄 수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 통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이제. 네, 계속해서 바꾸니까 막 352에서 442 바꿨다가 423을 갔다가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경기 중에 또 포메이션 바뀌는 것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요렇게 변화를 줘서 성적을 내는 거 보면서 조금 더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만 훌리안 알바레스는 조금 더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해야 된다. 그리지만은 늙었지만 잘한다. 그리고 셀로트가 이렇게 자신감이 붙으면 셀로트를 그냥 첫 번째 옵션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 루크먼은 이적하고 나서 너무 잘하고 너무 있고요. 잘하죠. 지금 4골일걸요? 4골 2개의 도움일걸요? 왜 그러냐면 이전까지는 컵대회에서만 골을 맞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베티스전, 바르셀로나, 구강컵 뭐 이런 거. 전. 근데
이번 경기에서 골 넣으면서 리그에서는 첫 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코파델레이, 챔피언스리그, 라리가 그 정도니까 예, 루크먼은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잘할 줄 알았어. 6경기 4골 2개도 네. 미친 활약입니다. 지금 아틀레티코 와서. 물론 그건 있어요. 저는 이제 베티스전이라든가 바르셀로나전에서의 루크먼은 와 이게 미쳤는데 이런 정도라면 사실 공간을 안 주는 팀을 상대로는 뭔가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긴 해요. 네. 예, 왜냐하면 자신의 드리블과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없으면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고 있다는 건 이건 당연히 긍정적이죠. 네. 자, 남은 세리아 2경기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탈란타와 나폴리 그리고 유벤투스와 코모거든요. 아탈란타는 일단 나폴리에게 2대1의 승리. 챔스의 콘테, 리그의 콘테. 그래도 리그의 콘테는 기대할 하지 않아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냥 콘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탈란타 나폴리 결과, 그다음에 유베 꼬모 결과, 네. 그리고 로마도 경기 했거든요. 요 경기 결과 때문에 이제는 챔스권을 좀 알 수 없게 되는. 예, 챔스권이 약간 혼돈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네. 우승 경쟁은 사실 요 전 라운드부터 뭔가 이제 인테르 밀란 쪽으로 좀 좁혀지는 느낌이었었는데 이게 결과가 다 이렇게 나오면서 아탈란타 꼬모가 이제 챔스 경쟁으로 완전히 뛰어드는 그런 느낌에 이제 여기 3위랑 이제 이 팀들과의 격차가 확 줄었거든요. 5점 이내로 줄었기 때문에 이러면은 사실 모르죠. 남은 네. 경기가 아직도 12경기나 남아있기 때문에 모르게 되는 상황이고, 자, 아탈란타 나폴리 경기 먼저 얘기를 하면 이 경기가 이제 또 굉장히 큰 판정 논란이 아, 이탈리아가 이번 주는 좀 예, 심했네요. 판정 논란이 좀 있었대요. 이 지난 라운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시즌 근데 전반적으로 판정이 좀 안 좋아. 좀 안 좋아. 이거 오르사토가 무슨 심판위원회 뭘로 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전 심판이 다 오르사토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예. 위에서부터 잘못했네요. 네, 그래서 이 경기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다음에 일단 하나는 페널티킥이 이제 주어졌다가 페널티킥이 이제 취소된 거. 나폴리 쪽에 페널티킥이 주어졌는데 페널티킥이 취소된 거. 저는 근데 그거는 맞다고 봐요. 예. 이 경기 그러니까 나폴리가 경기 하여튼 초반에 네. 선제골을 넣고 그러면서 이제 좀 수월하게 좀 풀어나갈 수 있겠다 싶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페널티킥이 주어졌던 게 이제 페널티킥이 이제 그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아하. 이게 호일룬하고 이제 히엔하고 이 경기 특성상 어쨌든 간에 톱이랑 그다음에 수비수니까 둘이 맞붙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 이제 히엔이 호일룬을 걸어 넘어뜨렸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페널티킥이 주어졌었는데 이제 VAR 보고 나서 이거는 그냥 좀 미리 넘어진 것 같다 해서 이제 페널티킥이 취소됐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부터 내가 볼 땐 나폴리가 뭔가 좀 꼬이는 그런 느낌? 사실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득점 기회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나폴리가 최근에 나폴리가 부상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제대로 좀 돌아가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 그런 환경 자체가 좀 가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로 콘테를 비난하기에는 좀 그런 좀 약간 콘테를 비난하기에는 조금 뭐라고 하기엔 좀 너무하다라는 그런 감이 있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콘테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콤보지라고 노래도 불렀잖아요. 그때는 우승 시켜줬으니까. 그때 아버지를 버릴 겁니까? 우승 시켜주면 뭘 못합니까? 진짜. 아니 입양한 아버지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를 호적에서 파는 건 처음 봤어. 입양한 아버지잖아요. 아니 저기요 뭐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아버지라고 좋은 아버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맞죠. 맞죠. 예. 하여튼 좀 가혹한 그런 면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페널티킥이 취소되고 나서 좀 어려워졌었고 그다음에 그 후반전 들어서 미겔 구티에레스 선수가 이제 한 골을 추가골을 넣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은 뭐였냐면은 호일룬이 우측에서 이제 박스 끝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파를 해내가지고 이제 패스를 해준 게 이제 미겔 구티에레스 선수가 이제 넣는 건데 이걸 파울을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파울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호일룬이 히엔을 잘 돌파했어. 그 접촉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 오히려 히엔이 막아서는 장면이었는데 히엔이 막아서는 장면에서 그냥 밀린 거예요. 그냥 돌파 당하는 과정에서 힘에서 밀렸어. 그래서 넘어진 건데 이걸 파울 선언을 해버려서 저는 이거는 좀 판정이 이해가 안 되는데 더 문제는 이거는 VAR을 안 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리뷰를 안 했어. 이거는 리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리뷰를 안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폴리 측에서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찜찜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마르치 골 들어가서 그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저는 골이 인정받아야 된다고 맞다라고 이제 느껴지는데 이게 이제 인정이 안 되니까 나폴리 입장에서 좀 약간 억울한 많이 억울하지.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경기 흐름에 있어서도 사실은 골이 언제 들어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확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판정 이슈가 이번 주 좀 네. 세리아에 있었다. 이 이게 경기 좀 대표적이었고. 있었고 아탈란타는 어쨌든 간에 어찌 됐건 간에 이 경기를 이기면서 이제 챔스권이랑 이제 바짝 붙어서 네. 이제 7위와 그 이하의 승점 차이는 이제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다른 팀이 이제 7위 할 가능성 거의 없고 그럼 이제 6팀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4팀이 이제 챔스 나가고 한 팀은 5위 하는 팀은 이제 유로파, 그렇죠. 6위 하는 팀이 컨퍼런스 리그인데 여기에 코파 이탈리아 우승팀은 유로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원래의 구도인데 코파 이탈리아 4강에 나간 팀이 나머지는 다 7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라치오만 빼고 라치오만 지금 6위 안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라치오가 우승하지 않는 한은 지금 7위까지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위 안에 들어오는 팀은 어쨌건 유로클럽 대회에 나갈 것 같은데 이제 4위부터 이제 7위까지가 이제 색깔이 어느 대회를 나갈 것이냐 이걸 두고서 좀 고민하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고 네. 그런 입장에서 유베와 코모와의 경기를 얘기하자면 이거는 솔직히 유벤투스가 많이 좀 안 좋은 경기였어요. 공식전 6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거든요. 이건 안 좋은 경기였고 꼬모가 어쨌든 간에 경기 하는 거 보면 되게 잘하거든요. 되게 영리하게 잘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공을 탈취를 해냈을 때 전방으로 보내는 것도 잘하고 꼬모 경기는 그 장코치가 장코치의 시선으로 굉장히 좀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보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꼬모 경기를 굉장히 잘했고 그 밀란전 그다음에 이 유벤투스까지 경기를 너무 잘했었고 그 첫 번째 골 디그레고리오 골키퍼 그거는 그러니까 비난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난 라운드 인테르전에서 그 애니키 골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굴절이 있었어요. 굴절이 있어서 특히 이거는 이제 제대로 맞은 건데 굴절이 있어가지고 좀 맞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비난하는 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지난 라운드도 그렇고 이번 라운드도 그렇고 얘는 매번 이러냐? 그래서 관여가 많이 돼. 근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 더 실수라고 생각되는 건 그건 골이 되진 않았어요. 그건 사실 코프메이너스 실수도 크긴 한데 코프메이너스가 상대 압박에 당황해서 그냥 가운데서 자기 진영에서 이제 왼쪽 사이드에서 그냥 자기 진영으로 그러니까 박스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붕 뛰어서 넘긴 게 있는데 저는 그 패스 자체가 일단 실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넘기면 어떡해? 그렇게 공이 이렇게 채공 시간이 긴 공을 넘기면 상대가 와서 그거 잡으면 어떡하려고. 그거 자체가 일단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주다 끊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거를 디그레고리 골키퍼가 헤더를 했는데 앞쪽으로 헤더를 해버렸어요. 네. 그걸 그래서 상대가 다다다다 달려서 받아가 중에 슈팅을 했는데 골대 맞고 나간 게 있었어요. 그 판단이 난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 그게 처리를 할 거였으면 이쪽 없는 쪽으로 상대가 좀 안 보이는 쪽으로 그쪽으로 처리를 했었어야지 맞는 건데 앞쪽으로 처리를 하니까 그거를 달려나가지고 슛 때려가지고 그 골문이 완전 빈 상황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실점하는 장면도 이거는 좀 뭐랄까 판단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게 나왔어요. 이게 스루 패스가 들어가면서 돌파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수비수가 한 3-4명 정도가 달려들긴 했는데 슈팅을 때릴 수는 있었어 당연히. 근데 옆쪽으로 줄 가능성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애매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야 저거 슈팅을 맞게도 근데 각이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저 옆쪽으로 내주면 그냥 무조건 골인데 실제로 옆쪽으로 내서 그냥 무조건 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반적으로 디그레고리 골키퍼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골키퍼는 사실 앞쪽을 다 보고 있잖아요. 네. 내 동료들도 다 보고 있고 상대도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지셔닝이라는 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포지셔닝을 하는 데 시야가 있어서 트였으니까. 시야가 다 보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게 너무 안 좋아. 그런데도 최근의 경기들을 보게 되면 그 점이 제일 저는 그 점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골키퍼가 더 영리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경기 자체를 읽어야 돼요.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골키퍼가
공격수들의 위치까지 알고 이렇기 때문에 롱패스라든가 아니면 패스 전개에서 훨씬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요한 크루이프 옹이 얘기했습니다. 네, 여하튼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요와 비슷한 거를 기억나는 게 바로 북런던 더비예요. 드라구신이 헤더를 했을 때 저런 바보 멍청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드라구신이 앞쪽에 미들한테 패스인데 뒤에 에제가 붙어 있어요. 그럼 걔한테 패스하는 순간 압박에 걸린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그걸 또 헤더로 패스를 했어요. 그 압박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어진 장면에서 실점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백이라든가 골키퍼들이 패스할 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 선수들의 위치, 압박에 의해서 볼 타치해서. 왜냐면 내가 한번 실수하면 그 가까운 지역에서 상대가 볼 잡으면 그건 실점 위기이기 때문에 그때 볼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노련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그냥 밀어주면 그냥 폭탄을 동료에게 던진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렇죠. 책임 전가 같은 느낌이고. 네. 그래서 디그레고리오가 참 안 좋은 장면들이 많다. 그래서 선방률도 굉장히 낮아요. 선방률도 낮아서 지금 리그 최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근데 스팔레티 감독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페린 골키퍼도 있기 때문에 어쨌건 디그레고리오 골키퍼가 이렇게까지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면 지금 이게 좀 됐어요. 이제 기간이 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상황이면 페린이 좀 못 믿었다 할지언정. 근데 페린도 어쨌든 간에 한때 또 리그에서 정상권 활약을 보였던 그럼요. 골키퍼이기 때문에 페린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흔들리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위압감은 디그레고리가 좀 더 있긴 해요. 애가 덩치가 엄청 커가지고 체격이 크니까. 네, 위압감이 엄청 있긴 한데 지금 위압감이 뭐 중요해. 지금 계속 이제 매 경기 이런 식으로 골을 먹히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점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베도 이날 좀 화제 같은 건 이겁니다. 유니폼을 좀 희한한 걸 좀 입고 나와가지고. 그 여러분들은 요즘 잘 네 번째 유니폼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적당히 해줘. 아니 그 옛날 그거 레트로한 네. 그거를 따라온 거라고는 하는데 하필이면 또 그래가지고 경기를 또 이렇게 져가지고 그 댓글 중에 이제 죄명, 네. 축구를 못하는 죄, 전원 수감, 네. 디그레고리오 사형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드립이 나왔다고 아니 하던데. 좀 화날만 해 솔직히. 팬들 하나만 네, 하죠. 하나만 해요. 그래서 이런 결과까지 0대2의 상황, 현재로서는 이러다간 유로파리그까지 위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4위부터 7위까지가 지금 이제 혼전으로 완전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12경기 동안 잘못하게 되면 진짜 순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어쨌든 2위부터 3위까지는 좀 약간 점수가 벌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 그 아래부터는 지금 남은 12경기가 진짜 중요해서 이제는 치열해지는 챔스권 경쟁. 네. 매 시즌 챔스권 경쟁의 세리는 진짜 치열한 것 같은데 이번 시즌도 어김없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 한 가지 사건만 더 이야기할게요. 네. 이번 라운드에 베티스하고 라요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1대1 상황에서 경기 종료 직전에 85분 이후에 박스 근처에서 베티스의 선수가 라요 선수 발목 쪽을 약간 이제 밟았다고 해야 되나 가격했다고 해야 하나 그런 반칙이 벌어졌어요. 근데 베티스가 이 경기를 잡았어야 되는 경기예요. 왜냐하면 베티스가 지금 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열심히 추격하고 있었거든요. 네. 리그 3연승 달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승리가 절실했는데 그 가운데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에 대해서 얘기할 건 두 가지인데, 일단 이게 PK가 맞는지 아닌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전 PK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왜냐면 이 장면에 대해서 VR 심판이 주심에게 이 반칙 한번 봐야 돼. 왜냐면 이게 레드 카드일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 VR을 본 거는 레드 카드 여부를 보려고 본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발목을 가격하는 행동에 대해서 주심이 온필드 리뷰를 보면서 이 정도는 옐로로 가도 돼. 옐로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칙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박스라인 위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페널티킥이죠. 네, 그런 페널티킥이죠. 걸쳤으니까. 근데 이제 주심이 계속 물어봐요. VR실에. 이게 박스라인 아니냐 바뀌냐. 근데 진짜 애매했거든요. 그러니까 VR 심판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네가 알아서 판단해.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주심이 이게 아니야 바뀌야 막 이러고 보고 있다가 결국은 PK를 안 줘요. 그래서 이제 경기 중에는 라이오 벤치에서 들썩였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는 뭐 심판 판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근데 요 장면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이게 PK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전 PK라고 생각하지만 여튼 PK를 안 줬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VR이에요. 네. 지금 이거는 주심이 봤어야 돼요. VR 심판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웠으니까 주심이 보고 나서 PK인지 아닌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PK인지 아니라고 봤으면 이건 부신 잘못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봤어야 되는데 요게 아리까리하니까 시간이 많이 갔겠죠. 그렇죠. 네, 최근에 라리가에서 VAR 봤을 때 온필드 리뷰를 할 경우 시간이 은근히 5분 이상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데이고 요렌테 선수가 얘기를 했어요. 경기 흐름은 끝난다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경기 흐름 끄는 게 맞지. 선수들 몸도 식죠. 이런 네, 그게 경기 막판에 정말 진짜 한 골을 위해서 서로가 사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한 6분 정도 지연됐거든요. 그럼 이거 완전히 그 흐름을 끊어놓은 상태다. 어차피 원래 판정하고 똑같잖아요. 네. 반칙 동안의 옐로 그리고 PK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런데 이제 온필드 리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거든요. 또 아리까리하니까 시간을 또 많이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맞아요. 막 네. 주심이 계속 얘기합니다. 한 프레임 D, 이게 제가 한 프레임 D 막 이러면서. 그 이번 라운드에 어쨌든 세리에도 지난 라운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라운드에 좀 심판 이슈가 많아가지고 좀 생각이 드는 건데 이제 VR을 도입한 지 이제 몇 년 됐잖아요. 네, 꽤 됐죠 시간이. 러시아 월드컵부터 공식 그러니까, 대회기는 거의 몇 년 썼고.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느낌은 뭐냐 하면은 이거 어디까지는 그냥 내 피셜입니다. 내내 망상에 가까워요. 야 이거 심판들 혹시 VAR 때문에 잘 못 보게 되나? 아, 그거 맞아요. 잘 못 보게 되나? 아 내가 좀 잘못 봐도 뭐 어차피 VAR 있으니까 얘기할 테니까. 얘기해 줄 거니까 VAR을 봐줄 테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도 판정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게 최근에 이제 더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야 이게 카메라 대수가 많았다고 단지 저건 아닐 것 같은데 예전에도 카메라 대수는 프리미어리그나 어쨌든 간에 유럽 리그는 충분히 많았는데 그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이거 VR 도입한 지 몇 년 되니까 심판 퀄리티가 혹시 떨어졌나? 라는 그런 의심이 든다는 네, 거죠. 주심이 VR에 의존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VR이 주심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느끼고 지로나전에서 그 쿤데 발 밟히는 네. 장면 있잖아요. 그거 라리가 스페인 심판위원회에서 오심 가능성을 인정했죠. 그 사실상 오심이라고 제가 네. 얘기하는 이유가 오심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아하. 네. 그건 오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맞죠. 근데 그거를 아주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얘기하는 그런 건데. 뭐 오심일 수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오심 확정인 건 아니고 요거 네. 요런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상 오심이라고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그 장면에 대해서 그 소토 주심이 못 봤다고 친다면 저는 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성향상 그냥 갔다고 생각해요. 네. 봤다고 생각하는데 못 봤다고 친다면 이건 제 내피셜이니까 못 봤다고 친다면 VAR이 잡아줬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VAR이 이거 밟았으니 골이 취소될 수 있는 여부를 네가 봐야 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VAR 심판이 온피드 리뷰를 권장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꺼내지 않은 겁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그래서 스페인 심판위원회가 그 VAR 심판에게 제재를 가했어요.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근데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VAR 심판에게 제재를 가야 되지만 이 경기의 주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소토예요. 소토니까. 그렇지. 네. 그럼 이건 소토가 1차적으로 제대로 판단을 못한 못한 문제가 야 돼요. 최종 권한은 주심한테 있는데. 그것도 맞죠. 맞아. 네. 징계도 그러니까 주심 받아야지. 물론 그러면. 이제 소토도 뭐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이야기가 또 봐야 나올 수도 되겠지만, 있는데 네. 소토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주심의 역할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그 정도의 권위를 갖고 카드를 갖고 뭐 얘기하고 막 이러려면은 그 정도의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심판 관련 이슈가 세리에도 라리가도 유독 또 많았던 지난주 또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VAR이라는 규정이 말씀해준 것처럼 주심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주심이 너무 거기에 좀 힘올린 나머지 점점 판정에 본인이 내리는 어떤 판정 자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판정에 대한 이런 찜찜함들이 말씀해주셨던 베티스의 경기도 그렇고 이번 라운드 전체적으로 뭐 라리가 세리아 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르셀로나, 인테르 그리고 리버풀, 아스날까지 모처럼 한 주말에 다 같이 승리를 거뒀다는 좀 훈훈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자, 꿈같은 취향 전람회 우리 춘몽과 함께하는 히든풋볼 SL 이번 주 회차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몽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회차 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